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말그릇, 김윤나 소장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꼭 가지고 함께 성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념,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말을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 중에 이제 그 말그릇이라는 이 개념을 이분이 이제 독특하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책의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가 말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고 이것을 더 넓히기도 하고 더 그 성장시켜 나가고 다듬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그릇에 뭔가를 담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말을 연습하고 말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그릇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부분하고 또 유익한 부분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6살짜리 소녀가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위의 문장을 읽고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소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녀가 당신의 아이거나 제자라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이 질문은 1980년대 초반 베를린 지혜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실험에 처음 등장했다. 연구원들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곧이어 대답이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 돼. 15살에 결혼이라니 미친 짓이지.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아. 15살에 결혼하는 건 누구나 반대할 거야. 하지만 특수한 경우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녀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부모 친척 없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혹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 사는 소녀일 수도 있지. 무엇보다 우리는 충고하기 전에 먼저 그녀와 대화를 나눠봐야 해. 그래서 그녀의 상황과 감정과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해. 이 연구는 무엇이 그들을 지혜롭게 했을까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고정된 관념을 고집하는 대신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줄 아는 것 등이 바로 현명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 책은 설명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 다양성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말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부른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넉넉한 사람 말이다. 그릇이 좁고 얕은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지만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 상황과 사람, 심지어 그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는 자신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 기술의 차이가 아니다. 살면서 만들어진 말그릇의 차이 때문이다.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자 됨됨이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탄생한 곳, 말이 살아온 역사, 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이 갖고 온 내면의 깊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 작은 말그릇 대 큰 말그릇, 이 그림이 있는데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말이 쉽게 흘러넘친다.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 큰 그릇은 많은 말을 담을 수 있다. 담은 말이 쉽게 새어나가지 않는다. 필요한 말을 골라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푼만큼 말을 채운다.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공간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받아들인다. 조급하거나 야박하게 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너는 모르겠지만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상대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랬구나 더 말해봐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입을 더 열게 만든다. 말하기 실력이 부족해서 무조건 듣기만 하는 게 아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하는 식의 무시하기도 아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다름과 특별함을 이해하고 있기에 말 자체를 평가하거나 상대방의 말하기 실력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불안함을 낮추고 마음을 열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과 대화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말과 사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날카로운 말로 자신의 마음을 쑤셔대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비난하거나 원망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너는 말로써 내 모습에 상처를 낼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 말과 진심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은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에 휩쓸려 대항하지도 않고 설령 말에 넘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순간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 상대방에게 쉽게 충고하지도 않는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말보다 더 중요한 것들,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배경과 메시지들을 찾아낸다. 마음속에 채워진 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구역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바르르 끓어 넘치지 않는다. 한번 들어온 말들을 쉽게 흘리지도 않는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와 같은 가벼운 약속은 하지 않는다. 말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정갈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딱 필요한 순간에 꽉 찬 말이 나온다. 그것은 세련된 말과는 다르다. 기교가 아니라 기세에 가깝다. 약간 촌스러울지 몰라도 결코 경박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안정되어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귀를 기울이게 된다. 끌리는 말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반대로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조급하고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차분하게 듣질 못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그릇을 꽉 채운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 과장된 말을 사용하고 두루뭉술한 말 속에 의중을 숨긴다. 그래서 화려하고 세련된 말솜씨에 끌렸던 사람들도 대화가 길어질수록 공허함을 느끼며 돌아선다. 특히 말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평가하고 비난하기를 습관처럼 사용한다. 객관적으로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와 같은 말로 자신의 의견을 포장하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언제나 자신에게 둔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비난은 참아내질 못한다. 몇 자 듣지도 못하고 그만 좀 해. 나도 힘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은 말로 다시 남 탓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 든다. 상대방의 말에 쉽게 출렁이고 넘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보듬어주지 못할 뿐더러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거나 때로 먼저 상처를 준다. 오로지 자신의 감정, 상황, 입장만 설명하고 이해받으려고 한다. 상대방의 말 속에서 본심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사람을 위해 말하기보다 말하기 위해 사람을 불러 모을 뿐이다. 말에 힘이 없으니 힘이 생길 때까지 생떼를 쓴다. 말이 격해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라고 해도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말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라고 생각한다. 말그릇이 부족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네. 여기서 말그릇은 사실 지혜라는 뜻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그릇을 키워가는 것이 곧 지혜를 키워가는 것이다. 상당히 저도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제 믿음과 연결해서 제가 평소에 강조했던 부분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세 가지 심리적인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것은 감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모른 척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 감정을 숨기거나 대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감정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몇 가지 감정으로 대체해 사용한다. 당연히 말도 그 감정을 따라간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그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자신의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 감정은 본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다. 그러나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며 대화한다. 자꾸 마음과 다르게 말하게 된다는 것은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정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느끼고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통해 일종의 공식을 저장해 둔다. 공식을 사용해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경험을 통한 공식을 저장해 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되어도 고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잘못 저장된 공식이 건강한 말하기를 방해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사건건 비난하는 말하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의 말은 공격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선배나 상사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다. 발달 심리학자인 보울비는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머릿속에 공식을 만들어간다고 설명한다. 공식은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틀과 같다. 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공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그 공식에 스스로 갇혀 있거나 다른 사람의 공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놓고 잘잘못을 따진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편을 가른다. 당연히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베인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각인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베인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각인된다. 말 때문에 손해를 보았거나 후회해본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꼭 이렇게 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란 어렵다. 고정된 패턴으로 금세 회귀해버린다. 그럴 때는 내가 그렇지 뭐 성격이야 하면서 넘기지 말고 그 말의 탄생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주 사용한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건지,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다 보면 말의 출생이 수면으로 떠오른다. 이해하게 되면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커진다. 떼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 말들은 자신이 선택한 말이라기보다는 학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 형제나 또래 친구, 사회에서 처음 만난 선배나 영향력 있는 어른에 의해 만들어진 말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껏 경험한 말들과 현재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말을 주도해야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감정을 세밀히 구분해서 그에 맞는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 고정된 생각에 갇혀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만이 말 때문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탓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말그릇은 충분히 단단한가? 지금부터는 감정과 공식, 습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다. 이제 말의 세 가지 요소가 당신의 내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중 당신의 말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자.
자, 말그릇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연습하는 것이 상당히 이론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말을 연습함으로써 생각과 마음과 또 몸까지 다 반응하고 그 말의 출처까지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지적은 상당히 타당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배워가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성장시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그릇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의 말로써 풀어놓는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또 기대가 되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시고, 또 제가 계속해서 말을 연습하고 말그릇을 키워가고 다듬어가는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말로써 우리가 함께 삶을 바꿔가는 이런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인데, 함께 이런 관점들을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